살아남기 위해 내린 선택이 오히려 자신을 천천히 죽이고 있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연수라는 여인입니다. 20살이 갓 넘은 나이였습니다. 총명했지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기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품 안에 간직한 반쪽짜리 조개 껍질 하나, 그리고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로 연수는 결국 낯선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산기슭 깊은 곳, 사람들이 달잠집이라 부르는 곳, 외부 출입이 금지된 집, 매일 약탕이 올라오는 집, 그리고 아무도 크게 웃지 않는 집. 그 집의 주인은 차갑고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순간 연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그 침묵,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연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약이 독인지도 모른 채 연수의 날들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 남쪽 바다를 끼고 앉은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밥 짓는 냄새와 함께 골목을 채우고 안악들은 이른 새벽부터 그물을 손질하며 하루를 열었지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조용히 살다 조용히 늙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연수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20살이 갓 넘은 나이였습니다. 얼굴이 유달리 곱다거나 목소리가 특별히 낭낭하다거나 하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지요. 연수는 아버지 무릎 곁에 앉아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자랐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그 집 처녀를 두고 눈빛이 다르다고 수군거린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총명하다는 말은 때로 짐이 됩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많으면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더 일찍 알게 됩니다. 연수가 16이 되던 해 가을,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다는 예년처럼 넘실댔지만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밭은 갈라졌고 가을 거지는 씨앗값도 건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지는 것은 웃음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불길한 일이었습니다. 연수의 아버지는 빚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에게, 그 다음에는 장터 쪽 사람에게. 빚은 씨앗처럼 퍼져나갔고 아버지는 그것을 갚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연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당당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앞에서 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다는 것을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끝나기 전 아버지는 배를 빌렸습니다. 먼 바다까지 나가면 다르다고 거기엔 아직 고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수의 어머니는 아침 일찍 밥을 지어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먹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열흘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을 때 연수와 어머니는 아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리는 날이면 어머니는 바다 쪽을 향해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고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무너진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마른 기침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눕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약을 써야 했습니다.
쌀을 팔고 그릇을 팔고 아버지가 쓰던 책들을 팔았습니다. 연수는 그 책들을 팔러 가는 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걸음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일을 했습니다. 쌀을 씻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삶았습니다. 손이 텄고 등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들이 끝나면 연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있는 날에는 밤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 시절 연수를 버티게 해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개 껍질 한 조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함께 뛰놀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도현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총명하고 말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둘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조개 껍질 하나를 반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헤어지던 날 소년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걸 맞춰보자. 그 말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도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을 떠났고 소식은 끊겼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그 조개 껍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기울어도 몸이 지쳐도 그 작은 조각만은 헝겊에 싸서 품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연수 스스로는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겨울이 올수록 밤소리가 거칠어졌고 연수는 그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셈을 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인지, 약값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숫자는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장터에 나간 연수는 담벼락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쳤습니다. 봄바람이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품삯이 많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조건이 이상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수의 귀에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때의 연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날 밤 연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누웠지만 눈은 천장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담벼락에서 읽은 글씨들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큰 집안에 병든 주인을 간호할 여인을 구한다는 것, 품삯이 넉넉하다는 것,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 외부 출입 금지. 그 네 글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깥과 단절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일수록 모르는 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벽을 넘어 들려왔고 연수는 그 소리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결심이 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도 친한 아낙에게도.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 말릴 것이 뻔했고 말려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만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는 동안 연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딸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물어볼 기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물어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여겼는지 어머니는 그저 연수의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를 연수는 길을 걸으면서도 느꼈습니다. 달잠집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기슭을 따라 오르는 길이었는데 좁고 굽어있어 처음 가는 사람은 쉬이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연수를 안내해 준 것은 장터에서 만난 중년의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답했고 먼저 입을 여는 일이 없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소리내어 묻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산 중턱, 오래된 소나무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기와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낡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꼼꼼하게 손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집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범한 소리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낮은 말소리, 발자국 소리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중 나온 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설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차분했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웃는 낯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연수는 그 문을 넘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별채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이부자리가 정갈했고 작은 창 너머로 소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연수가 살던 곳보다 훨씬 나았지요. 그러나 연수는 짐을 내려놓으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약탕이 들어왔습니다. 설인이 직접 들고 왔습니다. 몸을 보하는 약입니다. 이곳 생활에 적응하려면 드셔야 합니다. 연수는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냄새는 낯설었지만 약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돌았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수의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탕을 받아 마시는 것. 집안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하인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움직였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집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겸이라는 이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몸이 약해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설인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연수는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멀게 느껴지는 듯한 안개 속에 서 있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연수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약탕을 받아들었을 때 처음으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인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연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발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그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수는 눈을 뜨면서도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부자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몸이 무거웠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 평소와 달랐고 숨을 한번 고르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창 너머로 아침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몸이 약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일을 해온 몸이었습니다. 지치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무거움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약탕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붙들면 안 된다고 여겼는지 아니면 붙들기가 두려웠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몸을 일으키고 세수를 하고 정해진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허락된 하루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달잠집에는 이상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것, 정해진 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해가 지면 별채에서 나오지 않는 것. 설인이 처음 날 짧게 설명했고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일을 달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보내고 나니 그 규칙들이 단순한 집안 법도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수가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가까워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혹은 누구를. 연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연수는 설인을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은 이 집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정하고 약탕을 챙기고 하인들에게 일을 나눠주었습니다. 명목상 집주인은 윤겸이었지만 실제로 이 집을 움직이는 것은 설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그녀가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하인들의 고개가 저절로 낮아졌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그 부드러움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따뜻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기가 없는 봄날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설인이 약탕을 가져올 때마다 연수는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언가를 읽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열흘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연수는 처음으로 윤겸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림자라고 한 것은 실제로 그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끝, 본체와 별채 사이의 좁은 길. 저녁빛이 기울어질 무렵 누군가의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지만 어딘가 무게를 이고 걷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이 그쪽을 향했고 발이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설인이 정해준 구역 밖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수는 약탕을 받아들고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사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냄새는 늘 그랬듯 낯선 풀냄새가 났습니다. 색은 옅은 갈빛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그날따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몸이 무거워진다는 것,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 같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이 집에 온 이후로만 느껴진다는 것. 연수는 결국 약탕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수는 별채 안쪽을 천천히 살피다가 방 한 귀퉁이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밀어두고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뚜껑이 낡아서 힘을 주지 않아도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것들이었습니다. 접혀 있는 것도 있었고 그냥 겹쳐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연수는 맨 위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연수의 눈은 글씨보다 먼저 그 안에 적힌 이름을 읽었습니다. 연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고요해졌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고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도, 그 다음도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이었습니다. 그를 찾고 그리워하며 살아있기를 바라는 글들이었습니다. 연수는 마지막 편지에 이를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펼치는 순간 필체를 알아봤습니다. 잊을 수 없는 손글씨였습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아 글자를 따라 쓰던 그 소년의 손에서 나온 것과 같은 필체였습니다. 도현. 그 이름이 가슴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거나 혹은 지금도 있거나. 연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집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조용함으로. 편지를 발견한 날 이후 연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했습니다. 약탕이 들어오면 받아들었고 서린이 말을 걸면 짧게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연수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구조를 익혔습니다. 어느 문이 항상 닫혀 있는지, 어느 하인이 어느 시간에 어디를 지나는지, 서린이 하루 중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당을 쓸면서 빨래를 거두면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쌓아갔습니다. 총명하다는 것은 이럴 때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이 집에 있다는 것, 혹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 편지들이 낡은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 그것들이 하나씩 연결될수록 연수는 이 집이 처음 보였던 것과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낸 것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등잔불을 최대한 낮추고 이불을 걸쳐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다음 연수는 천천히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글자씩 한 줄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들은 시간 순서가 없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연수를 찾는다는 것, 살아있기를 바란다는 것,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을 떠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편지에서 연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곳에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다. 문은 있지만 열 수가 없고 길은 있지만 갈 수가 없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오게 된다. 연수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연수는 그날 밤 잠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외부 출입이 금지된 곳, 매일 약탕을 마시는 곳, 아무도 크게 웃지 않는 곳, 그리고 이제 자신이 찾던 사람이 한때 갇혀 있었던 곳. 답은 이미 나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두르면 잃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도.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도현이 지금도 이 집 안에 있는가?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 서린이 외출을 했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연수는 빨래를 걷는 척 마당에 서서 그녀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인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본체 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규칙상 별채와 마당만이 연수에게 허락된 공간이었지요.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체의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연수는 소리를 죽이며 안쪽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들보다 조금 더 낡은 오래된 문이었습니다. 연수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인지 숨소리인지. 그러나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수의 손이 문고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수는 돌아봤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의 눈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무언가를 먼저 알아챈 것처럼 가슴 안쪽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윤겸은 연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파문처럼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연수가 잘못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여긴 감정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겸은 연수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스치는 순간 연수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소매 아래로 잠깐 드러난 손이었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 언저리에 오래된 흉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깨진 조개 껍질에 손을 베었던 소년. 피가 났는데도 아프지 않다고 우겼던 아이. 그 자리에 생긴 작은 흉터. 위치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약탕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색이었고 평소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그날 처음으로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조용히 쏟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연수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윤겸이 도현이라면, 그가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연수는 품 안에서 조개 껍질을 꺼냈습니다. 달빛이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 조개 껍질의 단면이 희게 빛났습니다. 맞춰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아니면 이 집에서 그날은 영영 오지 않는 것인가? 연수는 그것을 쥔 손을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서린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대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연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정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 이 집 안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연수는 아직 절반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그날 이후 약탕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는 척을 했습니다. 서린이 가져오면 공손히 두 손으로 받아들고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면 조용히 쏟아냈습니다. 마당 한쪽 화단 아래 흙이 깊은 곳을 골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티가 나지 않도록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겁던 것이 조금씩 거쳤습니다. 손끝이 돌아왔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것이 연수에게는 확인이었습니다. 말로 된 증거가 아니었지만 몸이 먼저 답을 내놓은 것이었지요.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였고 하인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모른 척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윤겸을 다시 마주친 것은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연수가 본체 마당 한켠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기척이 있어 고개를 들었더니 복도 끝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자리였지만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겸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복도 기둥에 기댄 채 먼 곳을 바라보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연수는 다시 약초로 눈을 내렸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그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연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가 서 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연수의 밥상에 생선이 올라왔습니다. 하인들 밥상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들고 온 어린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하인은 눈을 피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안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연수가 쓰는 별채 무늬 삐걱거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고쳐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고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연수가 빨래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마당에 주저앉았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본체 창 너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상에 오른 생선 한 토막, 삐걱거림이 사라진 문, 창 너머의 시선. 하나씩 놓고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면서도 외면하면서도 차갑다는 말 몇 마디를 남기고 돌아서면서도 그는 연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연수는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것이 조용히 눈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냉정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연수는 그 거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별채 안을 서성이다가 창 너머로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어서 마당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본체 쪽 마당 한편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눈을 모으자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홀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설인이 아니었습니다. 키와 어깨 선이 달랐습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다가 연수가 바라보는 사이 굵어졌습니다. 폭우라고 할 만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마 아래로 들어가지도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연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윤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가 꺾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두 손이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우 속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이 빗속에서도 꼭 쥐고 있는 것이
작고 흰 조개 껍질이었습니다. 연수의 손이 저절로 가슴 쪽으로 향했습니다.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조개였습니다. 반으로 나눈 그 반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어졌습니다. 윤겸이 도현이라는 것,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모른 척 했다는 것, 그 이유가 연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집이 그를 가두고 있다는 것. 연수는 창문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사방을 채웠습니다. 마당에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모르는 척하며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채로 그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둘 모두에게 무엇을 불러올지 그때의 연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설인이 이 집을 쥐고 있다는 것, 도현이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연수 자신이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그 밤이 지나면 무언가는 반드시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연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림이 미덕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의 기다림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약탕을 끊은 뒤로 감각이 돌아온 것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한 얼굴 뒤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탕을 가져올 때마다 연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터였습니다. 연수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도현이 윤겸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있다는 것, 설인이 실질적으로 이 집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약탕이 독이라는 것, 그리고 도현이 이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모르는 것, 설인이 왜 도현을 붙잡고 있는지, 연수를 이 집으로 불러들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도현이 처음부터 알면서도 모른 척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모든 것을 알기를 기다리다가는 알게 될 때쯤 이미 늦어버릴 것이었습니다. 도현에게 닿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말을 전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하인 중 누가 설인의 눈과 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직접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본체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나온다 해도 설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연수는 며칠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본체와 별체 사이 좁은 담장 아래 오래된 항아리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장독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인들도 그쪽으로는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항아리 하나의 뚜껑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살피고 나서 연수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그 항아리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었지만 새벽과 한밤중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연수는 밤중에 그 항아리를 살짝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종이에 짧게 썼습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뜻을 알 것이었습니다. 반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접어 항아리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담장 쪽으로 걸어가 항아리 뚜껑을 들었습니다. 종이가 없었습니다. 연수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져갔다는 것은 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읽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수는 초조함을 숨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린의 눈을 피하고 하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연수가 별채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용서하라. 연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연수임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다시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썼습니다. 용서는 나중에. 지금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문 아래로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서린이 연수를 불렀습니다. 본체 안쪽 서린이 기거하는 방이었습니다. 연수는 처음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방이었습니다. 장식이 많지 않았지만 있는 것들은 모두 귀한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좋아졌네요.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 덕분인 것 같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서린은 웃었습니다. 온화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연수를 훑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눈이었습니다. 이 집이 불편하지는 않나요?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래 있어도 되는데.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오래 있어도 된다는 것인지 오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인지 연수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린의 눈을 보며 후자일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연수의 등 뒤로 서린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항아리에 답이 와 있었습니다. 연수는 담장 아래에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스름한 빛 아래 글씨를 읽었습니다. 서린은 나의 집안과 오래된 연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집을 떠나면 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너라는 것을 나는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알았다. 연수를 이 집으로 불러들인 것은 서린이다. 내 약점을 꺾기 위해. 연수는 종이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으로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서린이 도현의 가장 약한 곳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연수를 눈앞에 두고 도현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 그리고 도현은 그것을 알면서도 연수를 지키기 위해 모른 척을 선택했다는 것. 연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담장 아래를 훑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연수의 귀가 그것을 듣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나누던 그 봄날의 소리를. 연수는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글씨를 남겼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항아리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평소보다 늦게 불을 껐습니다. 본체 창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연수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서린은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그 눈이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과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연수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설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드는 것. 연수는 눈을 감은 채 이 집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다시 그렸습니다. 대문의 위치, 담장의 높이, 하인들의 동선, 설인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의 몸 상태가 어떤지. 연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실제로 함께 이 집을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인이 연수를 이 집에 불러들인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왜 도연을 이토록 오래, 이토록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함정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어두웠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무언가 빠뜨린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집 안에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 비로소 움직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수는 그 사흘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약초를 다듬었고 약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인의 눈이 닿는 곳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 사흘 동안 연수의 머릿속은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빠뜨린 것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안에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습니다. 설인을 살폈습니다. 하인들의 동선을 다시 익혔습니다. 본체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연수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설인의 방 안쪽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설인이 방문을 여닫는 순간 안쪽 깊은 곳에 낮은 문이 있다는 것을 눈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연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 안에서 설인만이 드나드는 곳이라면 그 안에 이 집의 비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현을 이토록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 이유, 연수를 이 집으로 불러들인 진짜 목적, 그 모든 것의 뿌리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설인에게 전할 것이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인은 그를 대문 밖에서 오래 만났습니다. 연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거두며 그 시간을 쟀습니다. 길었습니다. 연수는 빨래를 내려놓았습니다. 본체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설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이 고요했습니다. 낮은 문은 처음 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몸을 낮춰 그 문을 지났습니다. 안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등잔이 꺼진 채 놓여 있었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기까지 잠시 걸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트이자 보였습니다. 벽 한 면 가득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문서, 서찰, 증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연수는 손을 뻗어 맨 위의 것을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현의 집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찍힌 인장이 설인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것도. 연수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설인은 도현의 집안 재산을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현이 이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이 집으로 불러들인 것은 도현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버텨온 힘이 무엇인지 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찾고 있는 사람, 살아있기를 바라는 사람. 그것이 연수라는 것을. 그래서 연수를 눈앞에 두고 그를 천천히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맞춰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본체 복도를 걸어 마당으로 나왔을 때 대문 쪽에서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바깥에 있었습니다. 연수는 빨래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마지막 편지를 넣었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흘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사흘은 길었습니다. 설인의 눈이 전보다 자주 연수에게 닿았습니다.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약탕을 가져올 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온화함 뒤에서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연수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밥을 먹었고 일을 했고 잠드는 척을 했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대문까지의 거리, 담장 너머의 길, 산을 내려가면 나오는 방향.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 달이 없었습니다. 연수는 자정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본체의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연수는 일어났습니다. 짐은 없었습니다. 품 안에 조개 껍질 하나만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낮게 불었습니다. 연수는 소리를 죽이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본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곳에 도현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대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숨을 고르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도현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언제 손을 봐두었는지 연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바깥은 어두웠습니다. 산길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고 발 아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딛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빛이 일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불길이었습니다. 설인이 그들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등 뒤로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이 미끄러졌고 가지에 손이 긁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었습니다. 내리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끊기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달은 없었지만 별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전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소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도현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조개 껍질이었습니다. 연수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것을 맞춰보았습니다. 딱 들어맞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모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으로 나뉘었던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내쉬었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림, 미안함,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 같은 것들이.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맞춰진 조개 껍질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별빛이 바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왔다가 갔습니다. 뒤에서는 아직 연기 냄새가 옅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앞에는 그것이 닿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현은 연수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 집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던 것이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힘이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버텨온 사람이 비로소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연수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갔습니다. 별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걸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수가 먼저 발을 떼었습니다. 도현이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벽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파도가 와서 그것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지울 수 없는 곳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렇게 긴 어둠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은 밤이었습니다. 연수는 살아남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낯선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때의 연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이 잃어버린 봄날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네 삶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은 당장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길은 처음부터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한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연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조개 껍질 하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결국 가장 긴 어둠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잠드시기 전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소리 없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이 이 채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오는 날 밤 잊지 않고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눈을 피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숨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래전 자신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자신이 평생 찾아온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조용히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이 자리에서 잠들기 전 들어도 부담 없는 옛 이야기 하나씩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